이 나라는 실패한 줄 알았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영국인 기자는 서울을 밟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여긴 기사 쓸 것도 없다는 말을 남긴 채 지도에서조차 지워질 줄 알았던 그 나라. 그리고 지금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술도 군사도 문화도 공동체도 모든 게 서구의 기준을 뛰어넘었고 그 어떤 해석도 예측도 따라가지 못한 변화가 눈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웃었는데 지금은 배우고 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마스 리즈라고 합니다. 올해 68, 이제는 펜 대신 안경을 자주 닫게 되는 은퇴한 기자입니다. 가디언지에서 오랜 시간 국제부 소속으로 일했고 정치와 전쟁, 경제와 재난을 따라다니며 수백 개의 기사를 써왔어요. 그런 제가 지금 인생의 마지막 기록으로 쓰고 있는 나라의 이름은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그 이름을 다시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 이름조차 오래전엔 몰랐습니다. 무시했던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게 더 큰 무시였다는 걸 지금은 알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학교에서 세계 지리를 배웠습니다. 한국에 대해 배운 건 단 세 문장이었습니다. 북한과 분단된 나라, 전쟁 피해로 미국의 원조를 받는 중, 그리고 가난한 농업국. 지도를 펴도 쉽게 눈에 띄지 않았고 그 옆에 더 크게 적힌 일본과 중국이라는 글자에 묻혀 늘 그 나라를 그냥 스쳐 넘겼습니다. 기자가 되어선 더 그랬습니다. 아시아 취재라면 당연히 일본이었고 긴급 사건은 대만이나 홍콩, 북한 핵 문제 정도나 언급되면 그 옆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덤처럼 따라왔죠. 한국은 단독 기사가 아닌 배경 설명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 노트에는 수년간 한국에 대한 메모가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싸구려부터 떠올렸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 적힌 가방, 장난감, 조잡한 라디오. 언제 고장 날지 모르고 디자인은 어설프고 설명서는 해석 불가능했어요. 우리는 그 나라의 기술을 비웃었고 그들의 문화를 조롱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기자의 판단이라 믿었습니다. 사실과 예측, 통계와 전략. 그런 것들에 묶여있는 게 지성인의 합리성이라 배웠고 그 모든 도식에서 한국은 아무 의미 없는 나라였어요. 쟤네는 선진국이 될 수 없어. 일본 따라가려다 사라질 나라야. 북한 때문에 늘 불안한 곳이지.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고 심지어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그 나라가 세계를 이끄는 이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선진국만을 쳐다봤고 너무 쉽게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정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냉정하고 숫자에 밝고 분석에 강하다는 기자였지만 인간의 가능성만큼은 믿지 못한 사람. 그 이름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한국. 지금은 아침마다 뉴스로, 책으로, 영상으로 그 나라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며 제가 놓쳤던 진실을 하나하나 되짚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던 이름을 다시 떠올리는 것에서부터였어요. 1978년 가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가디언지 아시아 특집 기획의 일환으로 일본 도쿄를 중심 취재하던 중 경유지처럼 끼워 넣은 2박 3일 일정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혹시라도 쓸만한 게 있으면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포공항 주변은 무척 낡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매캐한 냄새가 들어왔고 입국 심사대 앞은 불필요할 정도로 경직된 군인들로 가득했어요. 눈빛이 무척 날카로웠고 외국인이 드물었던 건지 위아래로 살피는 시선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통역을 맡은 한국인 직원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위축되어 있었고 그들의 영어 억양마저 기사거리로 비웃고 싶을 만큼 무례했습니다. 미안한 일이지만 그게 당시의 제 모습이었어요. 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그동안 돌아봤던 다른 동아시아 도시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쿄처럼 정리되지 않았고 홍콩처럼 활기도 없었어요. 불빛은 희미했고 간판은 삐뚤게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빠르게 움직였죠. 마치 누구에게 쫓기는 사람들처럼요.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종로 근처 골목을 따라 걷는데 도로는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전봇대엔 전단지가 너덧 겹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길가엔 뻥튀기 장수와 과일 노점상이 있었고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녔어요.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마치 전쟁이 끝난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무명가요처럼 들렸습니다. 서울은 제게 무너진 가능성처럼 보였어요. 전쟁을 겪은 도시는 모두 그 흔적을 갖고 있지만 이곳은 재건보다 체념이 더 깊게 깔려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당시 기사 초안의 제목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시아의 뒷골목, 그 안에서 길을 잃은 도시. 그날 저녁, 현지 통역을 맡은 청년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허름한 식당에 들어서자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외국인이 드물었던 탓이겠죠. 자리에 앉으니 메뉴판도 없이 음식이 나왔고 젓가락질이 익숙지 않던 저는 한참을 헤맸습니다. 불편하시죠? 청년이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여기선 다들 이렇게 사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약간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모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참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힘겨워 보이는 표정, 하지만 누구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분위기. 그게 당시 서울의 공기였습니다. 인쇄소를 들렀던 날도 기억에 남습니다. 활자판을 직접 정리하는 노동자의 손등은 잉크에 절어 있었고 손톱은 짧고 거칠었어요. 힘드시죠? 제가 그렇게 묻자 그는 별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그래도 해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답변이 예상 외였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잘 될 거예요. 같은 낙관도 정부가 문제죠. 같은 불평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담담하게 자기 몫의 삶을 감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고 그래서 더 강하게 남았습니다. 서울 마지막 날 아침 일찍 호텔 근처를 걸었습니다. 길가엔 교복 입은 남학생들이 우르르 뛰어다녔고 신문을 파는 노인, 버스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호떡을 파는 아주머니의 손동작까지. 도시는 고요하게 그러나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직전 호텔 카운터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어요? 네. 한국은 어떠셨습니까? 대답을 망설였어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중엔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비하하지도 않는 말. 되는 대로가 아니라 버티는 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걸 기사로 쓸 것인가? 하지만 결국 한국은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뉴스가 될 만큼 강하지도 않고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큼 특별하지도 않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출장 이후 다시는 한국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도 별로 없었고 기사로 쓸만한 가치는 더더욱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그런 나라였다. 그렇게 정리했고 편집부에서도 별다른 반응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도 한참 동안 한국은 제 업무에서 사라진 단어였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어느 날 집 근처 백화점에서 한국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삼성? 처음 듣는 브랜드였습니다. 판매원은 요즘 한국 제품이 싸고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 싸니까 괜찮겠지라며 비웃었어요. 디자인은 어설펐고 리모컨은 무겁기만 했고 한철 쓰다 버리는 수준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한국산은 일본산의 저렴한 모조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신문에 실린 한국 관련 뉴스도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학생 시위, 정권 탄압, 노동자 분신,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 정치적 불안정, 이 세 단어가 늘 기사 제목에 붙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읽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저 나라는 결국 안 돼. 하지만 그 믿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삼성, LG, 현대라는 이름이 전시회와 국제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값싼 제품이던 게 점점 기능 좋은 제품으로 바뀌더군요. 사람들은 처음엔 싸니까 샀고 나중엔 성능이 좋으니까 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왜 이 정도 가격에 이런 품질이 가능한 거지? 라는 반응이 나왔죠. 저도 어느 순간부터 집에 놓인 전자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어 있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나라라 부를 수 없게 된 건 수출 통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만들지 못한 걸 한국이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98년 유럽의 전자신문에 실린 기사를 하나 기억합니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을 제쳤다. 그날 순간적으로 멍해졌어요. 반도체라면 일본과 미국의 전유물이라 여겼고 그걸 한국이 앞질렀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은 조선, 자동차, 통신, 게임, 인터넷 등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계속해서 순위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2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한 세대가 바뀌기도 전에 그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어떻게?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그러다 우연히 2000년대 초 한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인의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기회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우린 그냥 실패하면 죽는 줄 알고 계속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나라의 성장엔 전략이 아니라 절박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성공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 밀어낸 결과였고 그 절망을 끝까지 안고 달린 사람들이 만든 계산된 반전이었습니다. 내가 외면했던 그 삼류라는 단어 속에 어쩌면 가장 위험한 가능성이 들어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딱 그뿐이었지 한국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 K가 붙은 말들이 인터넷에 넘쳐나기 시작하던 무렵 영국에서도 유행이 되기 시작했고 처음엔 한국이 만든 일종의 마케팅 용어 정도로 여겼어요. 의미도 모르고 붙이는 접두어, 일시적인 유행쯤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판단도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2019년 손녀가 생일 선물로 BTS 앨범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손녀는 스마트폰을 켜더니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수백만 명의 관중, 떼창, 웸블리 스타디움. 영상 속의 젊은 남성들은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공연을 이끌고 있었고 관중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날 저녁 딸이 말했습니다. 요즘엔 한국 문화가 대세예요. 음악뿐 아니라 드라마나 웹툰, 화장품까지. 그쪽은 이미 하나의 세계예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라니. 그 나라가 기술, 무기, 제조업으로 성공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란 결국 느낌과 정체성의 집합체 아닌가요? 언어도 낯설고 역사도 모르는 나라의 콘텐츠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밤 넷플릭스에서 기생충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끝까지 보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계층, 가족, 위선, 불평등, 그리고 절박함. 이야기의 구조와 연출, 리듬, 상징, 어딘가 낯설고도 강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누구도 아닌 한국인만이 만들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K라는 접두사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건 유행이나 포장이 아니었어요.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눈이자 메시지였습니다. 딸의 서재에는 한국 소설이 꽂혀 있고 손녀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영국 대학교에는 한국어 수업이 정식 커리큘럼으로 개설돼 있고 런던 시내 대형 서점에는 K컬처 전용 코너가 생겨났습니다. 그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책 표지에 적힌 한글, 알아볼 수 없는 문자를 읽기 위해 영어 해설을 찾아보는 영국인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의 성공이 아니구나. 한 나라가 전 세계의 감정 코드를 선도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생산력으로 세계를 감탄시킨 나라가 이젠 감성까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에서 음악까지, 미용에서 철학까지 그들의 모든 문화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평론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전통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데 능하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그 메시지가 정확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가 붙는 순간 그것은 수출품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 압축된 메신저가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는 손녀가 저보다 먼저 뉴스를 봅니다. 할아버지, 이번에 또 한국 드라마가 상 받았대요. 과거, 제가 아직 갈 길 먼 나라라고 썼던 그곳이 지금은 감성의 중심, 문화의 심장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K-팝과 영화, 드라마로 충격을 받은 건 분명했지만 그래도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야 유행이니 그렇다 쳐도 제도와 시스템은 결국 서구가 기준이지.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한국은 부드럽게 무너뜨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였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고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상 부족, 진단키트 부족, 정책 혼선, 시민 불신, 저는 이 나라가 한때 제국이었다는 사실이 민망해질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부를 탓했고 정부는 국민을 탓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삐걱댔습니다. 그러던 중 뉴스에서 한국이 언급됐습니다. 한국, 세계 최단 기간 진단 시스템 구축, 확진자 동선 실시간 추적, 모바일 알림, 드라이브 스루 검사, 전 세계 도입 요청. 정부와 시민이 함께 움직이는 체계, 한국형 대응 모델 확산 중. 그 순간 TV를 껐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저 기술력의 나라, 문화강국으로만 생각했던 한국이 이번엔 위기 대응의 모범 국가로 떠올랐다는 건 제 오랜 인식과 너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BBC에서 보도한 한 장면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 앞 줄지어 서 있는 시민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히 대기 중인 사람들, 그리고 거기엔 통제도, 군인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건 기술이 아니라 정돈된 질서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질서의 출발점은 국가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의 책임감이라는 걸요. 이어진 취재 보도에서 한국은 감염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공공 시스템의 정보를 연동하고 민간 병원과 행정기관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들이 만든 매뉴얼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매뉴얼이 없는 길을 스스로 개척한 것이었죠. 심지어 한국은 이 시스템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전 세계의 매뉴얼을 번역해 공유하고 의료진을 다른 나라로 보내고 원조 요청에 조용히 응했습니다. 그 모습에 예전 서울거리에서 봤던 묵묵히 일하던 인쇄소 노동자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 IMF나 세계은행은 한동안 한국을 비정상적 성공 사례라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전례가 없었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장을 이뤘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이젠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비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세계가 정상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이 나라는 모델이 없었던 게 아니라 기존의 모델을 거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의 끝에서 세계가 인정한 새로운 기준이 태어난 것입니다. 어느 날 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뭐든 빨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남을 쫓는 게 아니라 남이 못 간 길을 먼저 걷던 사람들이거든. 한국이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건 인정했지만 군사 분야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군은 늘 미군의 보호막 아래 있는 병력이었고 무기나 전략은 어디까지나 미국이나 나토 소속 국가들이 설계하는 영역이었으니까요. 전쟁을 겪은 나라는 많지만 자력으로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던 세상에선 그랬죠. 그 생각이 깨진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였습니다. 당시 유럽 언론은 유럽 방위 재건이라는 프레임을 앞다퉈 내보냈고 저는 퇴직 후에도 국제안보 관련 기사들을 꾸준히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낯선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현무 미사일. 한국산 무기들이 유럽 전장에 공급되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특히 폴란드가 한국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엔 저도 모르게 화면을 캡처하고 2번이나 기사 전체를 정독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고? 그것도 유럽에? 이건 제게 상식 밖의 일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가진 한국은 무기 수입국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찾아본 자료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10위권 군사 수출국, 자주포 수출 세계 1위, 전차부터 전투기까지 자체 개발 중,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 무인기 전력화까지. 거기엔 의존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등장한 건 설계, 시험 발사, 합동 생산, 수출 승인 같은 단어들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한국의 군사 산업을 깊이 들여다보니 그 시작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군요. 전쟁 후 미국의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70에서 80년대에 스스로 총을 만들고 90년대엔 전차를 설계하고 2000년대부턴 수출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을 경험한 나라만이 설계할 수 있는 실전형 무기를 만든다고 평가받고 있었어요. 이건 전쟁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전장을 설계하는 전략 국가로의 도약이었어요. 과거 서울을 걷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군복을 입고 지나가던 청년들, 교복 입고 줄지어 걸어가던 학생들, 그들이 제게는 민주주의가 부족한 국가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모든 게 이 나라의 저력과 집단적 경계심의 일부였던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국 내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직 살아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전쟁 박물관에 머물지 않았고 국방산업과 기술개발, 병역의식, 외교 전략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식 장면에서 한 한국군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우리는 전장을 종이에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땅이, 바다가, 하늘이 전장입니다. 그건 정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결의의 언어였고 한 국가가 가진 살아있는 위기 감각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한국을 병사국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전략을 설계하는 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강한 나라가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을 잊지 못한 나라가 전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도대체 이 나라의 본질은 뭘까? 성공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잡기도 어려웠고 분야도 너무 넓어서 정해 내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장 단순한 걸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기술도 정책도 전략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2023년 봄 한국을 찾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방문이었고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그 특유의 질서 있는 분주함이 느껴졌어요. 에스컬레이터 줄 횡단보도 앞 멈춰 선 행인들, 그리고 누구 하나 소란스럽지 않은 공기. 하루는 마트에 들렀다가 한 장면을 봤습니다. 계산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느라 시간을 끌고 계셨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누구도 인상을 쓰지 않았고 그 순간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강하게 박혔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는데 왜 이런 장면이 아직도 존재하지? 영국이라면 글쎄요. 욕설은 아니더라도 한숨이나 핀잔은 나왔을 겁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국에선 그 작은 배려가 아주 일상처럼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기사를 꺼내 읽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에 3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기사였어요. 그때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왜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 결혼 반지까지 내놓는가?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한국인은 나가 아닌 우리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라는 말을 말로 하기 전에 이미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동안 정부의 지시가 떨어지기도 전에 자가격리를 자청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며 이웃이니까요라고 말하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이 나라가 지켜온 아주 오래된 질서였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서구가 잃어버린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권리와 자유는 발전했지만 책임과 연대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개인의 성취는 높아졌지만 그로 인해 공동체는 허물어졌죠. 반면 한국은 그 고통스러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지나면서도
서로를 버리지 않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 교수가 말하더군요. 한국의 진짜 강점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그때 이 나라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집단 본능이 발동하거든요. 그 말을 서울의 거리, 식당, 지하철, 마트, 편의점, 작은 공원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가 강한 이유는 기술이 뛰어나서도 문화가 화려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지켜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전쟁, 가난, 분단, 외면 속에서도 스스로의 기준을 끝까지 고집한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깊고도 단단한 뿌리라는 걸요. 한국을 떠나기 전 다시 서울을 걸었습니다. 이곳을 마지막으로 떠난 건 1978년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40여 년이 넘게 지난 이 도시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도와 함께 이전의 모습은 잔해처럼 남아있었죠. 그저 그 많은 변화 속에서 이제는 내가 얼마나 틀렸었는지를 되새기며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우연히 서울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고 커피 한 잔을 들고 한자리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이 마치 상전의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처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가끔은 멍하니 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만의 차분한 시간 속에 녹아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비웃었던 1978년의 서울은 사실 당시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었고 지금 그 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현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발전은 길고 지루한 시간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한국인들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기라는 태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기술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문화까지 만들어왔던 거죠. 이제는 그들이 주도하는 K브랜드, K모델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 컵의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 한국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곱씹어봤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랑 같은 나라일까? 그간 저는 한국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곳 서울에서 그들은 더 이상 작은 나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는 나라로 보였습니다. 한때 그들을 삼류국이라고 깔봤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인류로 변신할 수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던 길을 따라가며 그들의 구체적인 비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유럽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정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성장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절박함입니다. 이 나라는 결코 하나의 모델만 따라간 적이 없어요. 그들은 늘 다른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이 겪은 수많은 상처와 패배가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1978년 서울을 떠나며 내렸던 결론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한국은 불가능한 나라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린 나라였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를 쓸 때 항상 끝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지금 저는 다른 말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길이다. 한국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창조하는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웃었고 지금은 배우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이처럼 한 나라의 변화와 그 안에서 얻은 깨달음의 기록이자 다시 말해 저의 무지에 대한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을 남긴 이유는 그들의 길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들이 놓쳤던 것들을 보지 않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나라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 미국에서 삶을 다시 시작한 그녀는 스스로를 도망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한국은 잘 사는 나라처럼 보였지만 한국인들이 남긴 한 줄의 댓글이 그녀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지켜라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뭘 안다고. 하지만 한국의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한 그녀는 차갑던 그 말 속에 담긴 뜨거운 진심과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과 전쟁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선 한국의 이야기는 그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미라예요.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흔했지만 미국에서는 낯설고 어려운 이름이었어요. 저는 8살 때 부모님과 함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제가 어리긴 했지만 우리가 떠나야 했던 이유는 명확했어요. 마을이 불안정해지고 탈레반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그날의 기억은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처럼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밤이 깊었고 집안은 조용했지만 공기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작은 가방에 옷과 몇 가지 물건을 챙기며 어머니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괜찮아. 곧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필요한 물건 몇 개만 들고 새벽에 집을 떠났어요. 그때부터가 진짜 공포의 시작이었죠. 며칠 동안 걷고 또 걸으며 국경을 넘기 위해 숨을 죽여야 했어요. 어머니는 걷다가 지친 저를 업어주셨지만 제가 잠시라도 소리를 낼까봐 끊임없이 주의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며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으셨어요.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긴장이 가득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느꼈던 것과 같은 공포를 안고 있었던 거겠죠. 다행히 우리는 파키스탄 국경을 무사히 넘을 수 있었어요. 국경을 넘는 순간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우리가 상상했던 안전한 삶은 아니었어요. 난민 캠프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전쟁 같았거든요. 텐트 아래에서 잠을 자고 부족한 음식과 물로 하루를 버텼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여기가 끝이 아니야. 우리에겐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어릴 적에 저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난민 캠프의 삶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점점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몇 년이 지나고 드디어 저희 가족은 유엔 난민기구로부터 정착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 하나였어요. 미국에 도착한 첫날은 잊을 수 없어요. 공항의 크기와 바쁜 사람들의 움직임, 영어로 빠르게 말하는 공항 직원들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손으로 꼭 잡으시면서도 표정에는 안도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살 곳과 먹고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새벽 일찍 나가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옮기며 힘든 노동을 견디셨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고 허리가 휘어질 만큼 고된 일이었지만 버텨내셨어요. 어머니도 낮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호텔 객실을 청소하며 가족을 도우셨어요.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어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늘 외톨이로 지냈어요. 아이들은 저에게 넌 어디서 왔어? 라고 묻곤 했고 제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대답하면 그거 전쟁터잖아. 라고 반응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어요. 난민이라는 꼬리표는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따라붙었거든요. 하지만 제 가족이 보여준 희생과 제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했던 어린 시절부터 끝없는 노력으로 장학금을 받고 지역 난민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성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저 자신이 미국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난민이라는 과거는 여전히 저를 따라다니며 제 정체성을 흔들었죠. 미국에서 잘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늘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은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저는 난민 문제와 관련된 기사들을 자주 읽었어요. 특히 최근 미국에서 난민을 제한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 정착한 난민으로서 이런 뉴스는 저를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해 이 땅에 발을 디딘 것이 운이 아니었다는 걸 알기에 다른 난민들에게도
그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의 의견은 제 생각과 정반대였어요. 어느 날 난민 관련 기사를 읽다가 댓글 창을 내려본 순간 그곳에는 차가운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미국은 이제 자기 나라 지키는 데만 집중해야 해. 미국에도 살기 힘든 사람이 많아. 이런 댓글들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제 과거와 제 가족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나 저를 분노하게 만든 댓글은 이거였어요. 한국처럼 해야 돼. 걔네는 난민 받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잖아.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한국?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저 미국에서 K-팝이나 드라마가 인기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전부였죠. 호기심이 생긴 저는 관련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찾아낸 기사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다룬 내용이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인들, 난민들에게 스스로 나라를 지켜라 충고. 이 제목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기사를 읽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가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 아래에는 한국인들이 남긴 댓글들이 주르륵 이어져 있었죠. 왜 자기 나라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고 하지? 우리도 과거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지금까지 온 거야. 그 댓글을 읽는 순간 저는 분노와 좌절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겠지만 그 말들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들의 말이 저를 겨냥한 건 아니지만 마치 제가 전쟁 속에서 태어난 죄인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거든요. 잘 사는 나라니까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거지.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댓글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한국은 그렇게 당당하게 스스로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걸까? 아니면 냉정하고 이기적인 나라일 뿐일까? 평소에는 그냥 넘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들은 왜 이렇게 반짝거리고 화려한 건지요? K-팝과 K-드라마가 대세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전 세계 팬들이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검색창에는 한국의 IT 산업, 초고속 인터넷, 심지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이야기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조금 압도됐어요. 이 정도면 미국이랑 비슷한 수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상을 찾아봤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정말 빛이 났어요. 드론으로 찍은 야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화려했고 거리 곳곳에는 최신 기술로 무장한 광고판과 고층 빌딩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세련돼 보였고 도시 전체가 우리는 성공한 나라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IT 강국이라는 표현도 자주 눈에 띄었어요.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디지털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삼성 같은 회사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도 자리 잡았어요. 한국은 애초부터 잘 사는 나라였겠지. 미국이나 유럽처럼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로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발전한 거겠지. 저는 그렇게 단정 지어버렸어요. 사람들이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대체로 오랜 역사 속에서 번영을 누렸잖아요. 저는 한국도 그런 나라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겪은 적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믿었죠. 물론 K-팝이나 드라마, 그리고 첨단 기술을 보며 감탄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결과일 뿐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성공적인 건 알겠는데 그들이 이 성공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전혀 몰랐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기사를 읽었을 때도 비슷했어요. 삼성과 LG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그런 성과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할까요? 한국이 이렇게 화려하고 성공적인 나라인데 그들이 겪었던 고난 같은 건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선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남긴 댓글들,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말들이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날 저는 새로운 질문을 떠올렸어요. 한국이 처음부터 이런 나라였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검색창에 다시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한국 역사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어요. 한국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의 성공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폐허에서 일어선 결과였거든요. 먼저 제가 알게 된 건 일제강점기였어요.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억압당했고 경제적으로는 철저히 착취당했다고 했어요. 일본은 한국의 자원을 가져가면서 공장과 농촌에서 사람들을 혹사시켰죠.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을 기록한 사진과 증언들을 보면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한국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 전쟁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진 끔찍한 전쟁이었는데 남한과 북한이 싸운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들이 개입하면서 더 복잡하고 처참한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전쟁 중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건물은 모두 무너져 있었고 거리는 잿더미로 변해 있었죠. 한국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대요. 한 기사에서는 한국의 1인당 GDP가 1950년대 말에 아프리카 최빈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 뒤로 한국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극복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다 알게 된 게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새마을 운동이 뭔지 몰랐어요. 당시 한국 농촌은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삽과 곡괭이를 들고 도로를 닦고 집을 짓고 마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나섰대요. 새마을 운동은 농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바꾼다는 정신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아프가니스탄 난민 캠프에서 제가 보았던 절망과 무기력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스스로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교육에 얼마나 집착했는지도 알게 됐어요. 당시 한국 부모들은 자신들이 굶더라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했대요. 교육이야말로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한국은 빠르게 문맹률을 낮췄고 결국 지금의 IT 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 했던 일이었어요. 이 모든 걸 알게 되니 그들의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달리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으니 제 자신과 제 나라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도움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국민들은 단합되지 못했어요. 캠프에 있을 때조차 서로를 돕기보다는 각자 살아남기에 급급했죠.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들의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큰 간극을 이루고 있는지 계속 놀라웠어요. 과거의 절망적인 모습과 비교하면 지금의 한국은 정말 기적 같은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역사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성공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과거의 고난을 극복했다는 것만으로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번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을 더 깊이 탐구하기로 했어요. 특히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의 영향력에 주목했죠.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해하려는 의도였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그들이 이룬 성과가 얼마나 거대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K-팝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세계적인 인기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 정말 놀랐어요. 한국인들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경쟁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장르와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감명을 받았어요. K-팝은 퍼포먼스, 패션, 메시지까지 모두 결합된 형태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자기 발전과 창의성이 담겨 있었죠. K-드라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작품은 재미를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와 인간적인 감정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사랑받았죠. 그들은 한국 사회의 모습을 투영하면서도 보편적인 감정을 끌어냈어요. 저는 과거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감탄했어요. 이 나라는 분명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술과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어요. 이건 성공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들은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죠. 아프가니스탄은 어땠을까요? 저희 나라도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 도움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못했어요.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새마을 운동처럼 국민 전체가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외부에서 주어진 자원을 그저 소비했을 뿐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를 만들어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진 고난이 한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나?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답은 명확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프가니스탄 역시 한국처럼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혼란과 가난 속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국민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공동체로서의 단합을 이루지 못했어요. 난민 캠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돕기보다는 각자 살아남는데 급급했어요. 저는 난민으로서 미국에 정착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미국에서의 삶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절망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줬지만 동시에 제게서 많은 걸 빼앗아가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통해 제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난민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제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이상의 책임이 있었어요. 한국을 조사하기 전까지 저는 스스로를 난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가진 정체성은 도망자라는 단어에서 멈춰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를 알아가면서 제 자신이 난민으로서 느꼈던 부끄러움과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이곳이 제 집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미국은 저를 받아줬고 제게 안전과 새로운 삶을 제공했지만 저는 여전히 제 고향 아프가니스탄과의 연결고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난민이라는 신분이 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제 정체성을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떠나온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폭력 그리고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 기억하던 아프가니스탄은 폭탄 소리와 피난길의 공포뿐이었지만 한국을 통해 저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건 외부의 지원이 아니에요. 그건 한국의 사례가 명확히 보여줬어요. 변화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돼야 해요.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떤 도움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저는 난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제 고향을 완전히 잊어버리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난민으로서 저는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왔지만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제가 변화해야 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교훈처럼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난민이라는 꼬리표를 제 삶의 한계로 두는 대신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제가 가진 경험과 배움을 통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쉬울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요.
한국 역시 가난과 분단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믿었고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런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일어서려면 저 같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믿게 되었죠. 저는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끊임없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그리고 여전히 폭력과 가난 속에 갇힌 사람들,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난민으로서 제가 겪은 삶, 그리고 한국을 통해 배운 교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의지는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라도 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요? 지금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왔다는 이유로 제 조국과의 연결을 끊는 대신 난민으로서의 경험과 배운 교훈을 기반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려 해요. 그것이 비록 작고 미미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쌓이면 언젠가 저희 고향에도 희망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을 통해 배운 교훈은 과거의 성공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진리였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작은 행동을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저는 한국의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이걸 바꿀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답은 그 고민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스스로를 믿고 변화의 씨앗을 심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고향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선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어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시작해보세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언젠가 고향의 모습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미래를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모두의 힘으로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